자, 삶의 역경이 인지치료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사건에 부여한 의미들 중에는 그 사람 나름의 독특한 의미가 있대요. 그 사람 나름의 고유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상적인 적응을 방해하는 역기능적인 신념, 도식 혹은 왜곡된 과장된 사고가 끼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지치료가 A라고 하는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A라고 하는 사건만큼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고통스러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적응 과정을 확인하고 촉진하는 작업. 두 번째, 자동적 사고를 확인하고 도전하는 작업. 마지막, 현실적인 부적응적인 사고를 탐색하는 작업이라고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자,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비정상적인 애도 반응 중에는 첫 번째, 감정 표현을 안 해서 정서적 처리를 시작하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구분할 수 있는 반응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거죠.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감정을 드러내면 괜히 남에게 부담만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감정 표현 자체를 막아서 시작도 못하고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때 치료자는 감정 표현을 격려하고 지지적으로 개입하면서 감정을 드러내도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담자에게 전달합니다. 적어도 상담실에 왔을 때 치료자와 함께 앉아있는 동안에는 충분히 그 감정을 경험하고 토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정서적인 처리 과정이 종결되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애가 저렇게 아픈데 나만 즐거운 거는 엄마로서 할 수 없는 못된 짓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애는 저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만 뭘 먹거나 나만 좋은 걸 보거나 나만 즐거운 경험을 한다는 건 안 되는, 애가 저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은 전부 다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죄책감을 유발하게 되는 생각들이 끼어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1차적인 감정인 슬픔을 경험하지 않고 죄책감으로 슬픔을 덮어 씌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슬픔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정서를 못 느끼기 때문에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감정으로 바꿔치기 해서 진짜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번째 경우라면 치료자는 숨겨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밑에다가 1차적 정서와 2차적 정서라고 구분했어요. 제가 강의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담자는 내담자의 핵심 감정과 부수 감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1차 감정과 2차 감정이라고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길을 가다가 매력적인 여성을 보고 성적인 흥분감을 느꼈어요. 이해해요. 이게 첫 번째 경험한 1차 감정입니다. 그런데 같이 가고 있던 친구가 저를 툭 치면서 야, 이쁘냐? 이랬어요. 그때 제 적절한 반응은 뭐겠어요? 이쁘다. 이러면 끝이에요. 아유, 나도 저런 여자랑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유, 저런 여자랑 사는 남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부러운 놈. 이러고 그냥 낄낄하고 가면 되는데, 친구가 저를 툭 치면서 야, 이쁘냐? 했을 때 제가 뭐 임마? 이렇게 반응했어요. 분노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몇 발짝 더 가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색이 상담자라는 게 이쁘다 했으면 끝날 텐데 그걸 인정을 못하고 친구한테 괜히 화를 냈네요. 응? 너 같은 게 무슨 상담을 한다고 그런 불안감, 불평감, 죄책감, 우울감,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정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감정들은, 특히 인지치료에서는 A, B, C 이렇게 딱 끊어버리니까 A, B, C 하고 끝날 것 같지만 C가 다시 A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A1, A1, B1, C1 한 다음에 이 C가 다시 A가 돼서 A2, B2, C2, 다시 이게 A가 돼서 A3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된단 말이죠. 1차냐, 2차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3차도 있고 4차도 있지만 이건 전부 다 합쳐서 2차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성적인 흥분감이라고 하는 1차 감정은 변화의 대상일까요? 수용의 대상일까요? 저한테 그걸 변화시켜라 이러면 불가능이에요. 2차 감정은 분노는, 죄책감은 변화의 대상일까요? 수용의 대상일까요? 변화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을 구분해서 이 내담자가 충분히 체험하고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감정이 있고, 이 내담자가 쓸데없이 겪고 있는 거니까 떨어뜨리도록 도와줘야 되는 감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숨겨진 감정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결국은 수용이에요. 그러나 이 숨겨진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겉을 싸고 있는 가짜 부수적인 감정들은 변화를 위해서 애쓸 필요가 있겠다.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엄마에게 엄청난 슬픔이겠죠. 그런데 그 슬픔을 죄책감으로 싸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진짜 더 중요한 감정인 슬픔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발목 잡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구분해서 수용의 대상과 변화의 대상으로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분노는 항상 2차 감정. 그러면 네? 아니라고요? 분노는 항상 2차 감정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분노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1차 감정은 뭘까요? 분노가 2차 감정이라는 얘기는 1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1차가 뭐예요? 언제 화나는지 각자의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언제 화나죠? 수치심. 그죠? 또 자존심의 상처. 상처가 대표적인 1차 감정이죠. 불안감. 불안감이 분노하게 되는 원인이다. 차 타고 가다가 분노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되게 이럴 때 상대방이 나를 위협하는, 이때는 불안감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성격이 더러운 분들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그것도 분노의 중요한 원인이 되겠지만 분노의 밑바닥에는 이런 감정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1차 감정을 다루지 않으면 2차 감정을 다루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내담자에게, A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한 내담자에게 계속해서 변화를 주문한다는 건 사실은 매우 어려운, 해결하기 힘든 과제를 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숨은 감정, 1차 감정을 들여다보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자동적인 사고를 확인하고 도전하는데 대개 이 자동적 사고들 중에는, 특히 문제가 될 때에는 인지적인 오류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적 오류 중에서도 과잉 일반화의 오류, 비록 현재 경험하고 있는 역경이 삶의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일 뿐인데 그걸 삶 전반으로 연결짓는 오류를 우리가 흔히 누구나 범하면서 살아가더라. 이런 과잉 일반화가 덧붙여지게 되면 고통이, 예를 들어서 0에서 100점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한 50점 정도의 고통이 100점의 고통으로 증폭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오류가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아이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엄마로서 모든 게 끝장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이런 과장된, 왜곡된 생각들을 우리가 흔히 범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사건 자체를 부인해라, 이게 아니라 A에 덧붙인 의미들 중에서 특히 내담자가 독특하게,
고유하게 덧붙인 의미가 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치료자가 공감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현재 역경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면서 내담자가 과장하고 있는 부분만큼만 덜어낼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걸 잘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인지치료에서 강조하는 협력적인 경험주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써놨습니다. 내담자와 더불어서 그 고통에 발을 담그고 공감하되 내담자가 보지 않는 부분 혹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영어로 selective inattention이라고 썼는데 선택적 무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굳이 한 면만을 보려고 할 때, 내담자가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상담자가 부드럽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새롭고 건설적인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반자의 역할을 치료자가 담당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자, 특히 인지치료자는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와 고통을 자신의 시각으로 가정하지 말고 내담자에게 고유하고 특별한 의미가 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담자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선생님,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선생님, 이런 사건 겪어본 적 있어요?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담자 입장에서 젊은 상담자가 더 신뢰가 가겠어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나이 든 상담자가 더 신뢰가 가겠어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험을 저 사람도 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상담자가 내담자가 겪었을 혹은 내담자가 겪음직한 고통을 역경을 경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런 경험을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쉽게 안 걸려드시는 거죠. 둘 다 좋고 나쁜 측면들이 있겠죠. 전혀 경험이 없어서 공감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상담자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꾸로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거 그런 거야 라고 너무 쉽게 가정해버리게 된다면 차라리 경험이 없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도 사람이고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역경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이러니까 저 사람도 이럴 것이다 라고 이게 물론 공감의 근본이 되기는 하겠지만 너무 강력하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죽음에 대한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죽는 게 다 두려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과정에서 겪을 고통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결국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태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은 뒤에 남겨질 자녀들이 걱정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명적인 질병을 갖게 되었을 때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한다면 치료는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이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러면 또 나왔어요. A, B, C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B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반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지치료는 A, B, C에서 B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A가 중요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서 온 건 뭐냐면 A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도 내담자가 또 독특하고 고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내야만 이 내담자의 적응 과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A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B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하나의 답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담자에게 고유한 의미를 알아야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다. 그래서 치료자가 가정한 의미가 아니라 내담자가 부여하고 있는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는 상당히 왜곡되거나 과장된 생각들이 끼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인지치료는 좋은 대답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표현했던 단어 중에 충분한 정서적 처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거예요. 그 사람의 독특한 의미 부여 방식을 확인하고 알아가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은 A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또 나와는 다른 내담자와는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감정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상담자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 역시 상담자를 따라서 함께 이해하고 작업할 수 있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를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 가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해볼 수 있겠다. 이때 내담자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행동들은 일단 간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너무 복잡하지 않은 간결한 해결책. 동시에 내담자의 자존감 그리고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함께 작업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보셨잖아요. 퀴블러-로스의 단계에서 네 번째가 우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2단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삶의 역경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울이라고 하는 반응을 경험하게 되더라. 물론 불안감도 있고 분노감도 있고 또 다른 수치심, 죄책감도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귀결되는 지점은 디프레션이에요. 우울감. 우울감을 다른 말로 하면 무력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통스러운 처지는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무기력한, 달리 얘기하면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평소보다, 과거보다 덜 갖게 되는 상태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느낌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우려면 내담자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또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런 문제들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강렬한 감정 반응들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1차 감정을 주목하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내담자들은 또 쉽게 2차 감정으로 도망간단 말이죠. 그런데 내담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분노는 몇 차 감정이라고요? 2차 감정이에요. 그런데 1차 감정인 상처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겠어요? 2차 감정인 분노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겠어요? 답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화났을 때 내가 상처받았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살기보다는 씩씩거리면서 사는 때가 훨씬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은, 내가 존중받지 못한, 내가 무시당한 것만 같은 여기에 주목하면서 나를 잘 다독인다면 분노는 조금씩 누그러지게 된다는 거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1차 감정이 더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스러운 상태, 내가 희생자가 된 듯한 느낌, 내가 무기력한 피해자인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2차 감정인 분노를 경험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왠지 내가 힘센 사람인 것처럼 강력한 보복자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대부분 분노 상태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차 감정도 해결 못하고 2차 감정 때문에 또 다른 고통에 빠져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지치료에서 좀 더 발전된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하는 모델에서는 1차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을 흔히 체험 회피라고 불러줍니다. 고통스러운 생각, 고통스러운 감정, 고통스러운 기억, 고통스러운 신체 감각을 체험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
더 심각한 병리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또 선생님들도 불편한 과거의 기억이 분명히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 불편한 과거의 기억이 문득 혹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떠오르면 그 기억을 어떻게 대하셔요? 생각 안 하려고 하시죠? 이런 분들 계세요? 아, 잘 됐다. 너무 좋아. 이런 분들 없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르면 그 기억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고통스러운 신체 감각을 경험하게 되면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든지 통증이 느껴진다든지 이러면 잘 됐다. 더 들여다봐야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든 고통스러운 생각이든 감정이든 감각이든 간에 들여다봐야 해결할 수 있는데 빨리 다른 거로 바꾸기 때문에 근본 문제를 다루기 힘들어지는, 그래서 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들에게 이러한 점들을 이제 잘 이야기하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사고들을 우리가 포착하게 될 텐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대신에 때때로는 주의를 전환시키는 좀 더 실용적인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고통이 A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직 거쳐가야 될 단계가 많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당장 이 내담자를 위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때때로는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조금 더 실질적인 전략, 그러나 본질은 아닌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도 다 경험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사건 A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에 직면하기보다 그걸 잠깐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렇죠?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 하시잖아요. 우울한 기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세요? 네? 제가 우스개처럼 드리는 말씀 중에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혹시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우울은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라고 주신 소중한 기회니까 앞으로 보름간 우울해하면서 내가 과연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지 들여다봐야 돼. 이런 성숙한 분들은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상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고 떡볶이 같은 거, 매운 거 이런 거 먹고, 어떤 사람은 사고 홈쇼핑 같은 거, 치명적인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거 계속 먹어서 살이 찌게 되거나 건강을 잃게 되는, 계속 사들여가지고 한 달 뒤에 다시 우울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카드값 내. 어떤 사람은 드라이브 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막 난폭 운전 이런 거 하고, 어떤 사람은 무분별한 성관계, 어떤 사람은 폭음, 어떤 사람은 도박. 그런데 이 모든 노력이 사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가 있단 말이죠. 고통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통을 더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야 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담자가 회피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회피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정답은 분명해요. 하지만 상담자 입장에서 회피하고 싶다는 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니까. 그러나 그 회피가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것은 부드럽게 직면시키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공감적 직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반대되는 단어를 하나 묶어놨잖아요. 공감과 직면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함께 나타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게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초반부에는 공감하면서 후반부에 가서 부드럽게 직면시키는 멘트를 내담자와 주고받는 작업들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특히 제가 이제 주의 분산, 주의 전환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새 나왔는데,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체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 대가를 치른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다면 고통스러운 상태를 증폭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딜 수 있다. 그죠? 체험을 회피하다 보면 고통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더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잠시 주의를 딴 데로 돌려서 그냥 A라고 하는 사건은 잠깐 옆으로 밀쳐놓을 수 있다면 이건 쓸만한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울할 때 하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들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에 저는 제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창피한데 샤워. 상상하지 마세요. 자, 힘들고 괴로울 때, 그러니까 그 물줄기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샤워 하면서 목욕탕에서 미친 놈처럼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목욕탕에서 노래를 부르면 이 소리가 울려가지고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자, 제가 그때 만약에 밖에 나가서 폭음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만, 샤워하는 거 정도는 물론 수도세가 나오긴 하겠지만 훨씬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주의 분산의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저희 집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언제 제일 기분이 좋아지냐면 고급스러운 찻집에 가서 좋은 커피를 마실 때 기분이 제일 좋아진대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고 나서 꼭 화해하려면 고급스러운 걸 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뭐 돈 한 10,000원 써야 되는 대가를 치르긴 하겠지만 더 큰 대가보다는 훨씬 감당할 만한 수준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쓰는 전략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상담자는 다양한 레파토리를 확보하고 있다. 두 번째, 내담자에게 이런 레파토리를 제안하면서 내담자에게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주의를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돕는 거 가능하지 않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빵 굽는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거 가능하겠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교과서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급 호텔 로비에 가서 앉아 있기. 미술 전시회 같은 데 가기. 그래서 좋은 옷 차려입고 고급 호텔 가가지고 작품을 관람하면서 고통을 증폭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의를 전환시키는 기술,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실용적인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내담자 스스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에 부적응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수용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비록 정확한 생각이기는 하지만 적응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타당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효용성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례로 다시 돌아갈게요. 친구가 30분 전에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때 우리는 자동적 사고를 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자식이 날 뭘로 보고 라고 하는 자동적 사고를 순식간에 품게 되고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분노 감정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식간에 자동적 사고를 경험할 때에는 내 생각이 100% 사실이라고 믿지 내 생각에 오류가 끼어 있는 게 아닐까? 내 생각에 뭔가 잘못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 사고가 가지고 있는 핵심 특징이죠. 순식간에 신속하게 일어나면서 100% 사실로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 장면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인지치료자는 이렇게 질문하죠. 증거가 뭐냐? 또 혹시 달리 생각할 수 없느냐? 좋다. 그 말이 맞다고 치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뭐가 그렇게 당신한테 중요하냐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요. 증거에 대한 질문,
대안에 대한 질문, 함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자,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일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은 100% 타당한 생각이란 말이죠. 정확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친구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지치료를 공부하면서 흔히 왜곡 이러니까 항상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은 인간이 품은 생각들 중에는 타당성의 문제보다는 효용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생각이 훨씬 많다. 아까 예를 들었어요. 내가 논문을 쓰려면 모든 연구 과제를 100%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100% 맞는 말이지만 쓸모는 별로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하려면 무지하게 힘들다고 하더라. 100% 맞는 말이죠. 그러나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항상 효용성의 문제를 꼭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동적인 사고에 태클을 걸고 도전을 하려고 할 때에도 타당성을 먼저 건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효용성을 먼저 건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내담자 입장에서 아까 공감적 직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감해 줄 때에는, 상담자가 공감해 줄 때에는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겠지만, 상담자가 직면을 시작하면 내담자는 자칫 공격당하는 느낌, 더 나가면 비난당하는 느낌. 왜냐하면 아까 증거 질문 던진다고 했잖아요. 증거가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이 얘기는 네 근거가 뭔가 틀렸어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질문이란 말이죠. 달리 생각할 수 없느냐? 혹시 대안적인 해석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어라? 지금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너는 지금 내 말이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치료적 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특히 A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삶의 역경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매우 힘들겠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훨씬 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때는 효용성 측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따져보도록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베크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암 환자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 계속 반추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언젠가는 죽게 되겠지만 현재를 충만하게 사는 것의 차이를 알아차리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밑에 인용한 문장 보셔요. You cannot control your death, but you can control your life라고 하는 거죠. 네가 죽고 사는 거는 네 스스로 결정할 수, 통제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멋진 표현이지요. 자꾸 까먹어서 그렇지. 그렇죠? 자, 우리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인지치료는 모든 심리치료가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상담자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서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치유하는 경험을 해야만 내담자에게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 사고 기록하는 거 상담자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자동적 사고에 도전하는 거 상담자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내담자한테 툭툭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담자를 몰아넣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윤리적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심리치료를 공부한다는 거는 머리로 공부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단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 내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계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요거
내가 내 죽음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멋진 표현을 내가 스스로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을 때 내담자한테 저 얘기 할 수 있지. 지도 잘 못 사는데. 자, 그러면 상담자 입장에서 볼 때 내담자에게 자신 있게 저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내담자 입장에서는 상담자의 말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노력은 별로 쓸모없는 노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기록지를 선생님들 스스로 쓰셔야 된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이런 작업들을 함께 하도록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비생산적인 부적응적인 생각에 바쳐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하고 더 건설적이고 적응을 도와주는 생각에 시간을 쓰도록 주의를 돌리는 작업이 실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걱정하는 시간 혹은 슬퍼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도움이 돼요. 특히 이거는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세상사 모든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적용하는 테크닉인데 워리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걱정 시간을 딱 정해놓는.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고통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처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왜 이렇게 할까요? 나머지 시간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 10시가 되면 걱정하는 사람은 출근하고 걱정하고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고통과 마주하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삶에서 중요한 거 내 삶에서 의미 있는 일들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이것도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역경에 처하게 됐을 때 여기에 잘 대처하는 거는 우리가 말로 하는 만큼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역경에 집착하고 반추하면서 더 고통 속에 빠져들 건지 아니면 좀 더 우아하고 슬기롭게 역경에 대처할 건지 둘 중에서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삶의 역경은 고통과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지만 때때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나와 세상에 대한 믿음을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내담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리고 내담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유능한 치료자로서 내담자에게 접근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나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뒤에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쭉 정리해놨어요. 현실적인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작업하는 방법. 몇 가지 보셔요. 일단 퍼스널 미닝이라고 써놨어요. 내담자 개인의 고유하고 독특한 의미 부여가 뭔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 ABC에서 A라고 하는 사건이 충분히 무겁지만 B에서 이 내담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 만약 그 생각에 왜곡이 끼어 있다면, 과장이 끼어 있다면 그 왜곡과 과장에 도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삶의 역경이 내담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문제 해결적인 관점에서 내담자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참 어려운 것이 상담자가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만나서 우리가 그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시간으로 딱 한정되기 때문에 내담자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 시간에는 내담자가 문제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서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고 내담자는 훈련을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일주일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러면 해결책을 다시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또 훈련시켜서 그 다음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구분을 한다면 인 세션이 있고 아웃 세션이 있어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마주 앉아 있는 상담실에 있는 시간을 인 세션이라고 부른다면 상담자는 나머지 아웃 세션, 일주일 그 시간도 일종의 상담이 진행되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인지치료에서는 기술을 훈련시키고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적절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감정 중에서도 특히 1차적인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그것을 토로할 수 있도록, 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지만 특히 삶의 역경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생각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때때로는 디스트랙션, 주의를 분산시키는, 주의를 전환시키는 전략도 도움이 되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무력감을 느끼니까 맨 끝에 보면 퍼스널 컨트롤이라고 써 있잖아요. 통제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히 트라우마, 외상, 역경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 통제감. 트라우마 이전에는 아까 있었잖아요. 세상에 대한 믿음. 세상은 예측이 가능한 곳이고 세상은 일정한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굴러간다. 세상은 공정하다. 이게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통제감이라고 하는 믿음인데 트라우마가 이걸 일시에 와르르 무너뜨리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혼란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심리치료 작업에서 내담자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필요한데 단 세상 모든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대처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처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 이거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하고 또 도움이 된다면 걱정하는 시간, 슬퍼하는 시간, 고통스러워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작업 할 수 있겠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없는데 몇 가지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통제라고 하는 거 소개해드렸는데 적절한 통제가 있고 부적절한 통제가 있습니다. 통제에 네 가지의 양식이 있는데 영어로 써놨어요. 왼쪽에는 빨간 거 2개가 있고 오른쪽에 파란 거 2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긍정적인 통제, 오른쪽에 있는 게 부정적인 통제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왼쪽에 있는 게 기능적인, 도움이 되는, 오른쪽에 있는 게 역기능적인, 도움되지 않는. 왼쪽 것부터 보셔요. 파지티브, 어서티브는 긍정적 주장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필요하죠. 도움이 되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이제 구분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눠볼 때 만약에 통제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변화시킬 수 없는 것까지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게 된다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틀린 노력이 되니까. 그래서 밑에 게 하나 더 있는 거예요. Positive Yielding이라고 하는 거는 Acceptance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애를 쓰는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라면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거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전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른쪽은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위에 거는 부정적인 주장이죠. Too much control이라고 써놨는데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더라. 예를 들어서 고통스러운 기억이 내가 과도하게 애를 쓴다고 해서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겠어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감정, 고통스러운 생각 안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경험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노력한다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밑에 거는 네거티브 일딩이에요. 부정적인 수용인데 노력하면 되는데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 이것도 우울에 준하는 아주 병리적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 중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 밑에 거는 되는 걸 안 하고 있는 사람. 그럼 치료 방향이 달라져야 되겠죠. 부정적인 주장 모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일로 내려와야 돼요. 납득하시겠어요? 그죠? 이 사람은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으니까 해봐야 안 되는 걸 이분들은 그건 포기하도록 도와준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도록. 또 이쪽 하면 될 건데 안 하고 있어서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대각선 위로 가야 된단 말이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현재 부정적인 주장 양식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수용 양식에서 살고 있는지를 지혜롭게 구분해야만 이 내담자에게 어떤 개입 방향을 제시할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거 생각하셔요. 여쭤볼게요. 불안장애를 흔히 경험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주장일까요? 부정적 수용일까요? 예를 들면 강박장애. 원하지 않는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침투해 들어와서 이 생각을 밀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정적 주장, 부정적 수용. 그죠? 오버 컨트롤이에요. 그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부정적, 외상적 사건이 반복해서 머릿속에 침투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흔히 재경험이라고 불러주죠. 이런 경험이 찾아오면 고통스러워지니까 이 경험을 하지 않으려고 기억을 밀어내려고 애를 쓰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상태에 살고 있겠어요? 부정적 주장 상태에 살고 있단 말이죠. 반대로 우울한 사람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은 부정적 수용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분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인 변화,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 연결시키면 지금 이 내담자가 적응 단계 중에서 어디쯤에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내려놓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베크가 한 얘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당신이 죽는 것 자체는 컨트롤할 수 없지만 당신의 삶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내담자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언젠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베크가 얘기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국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내가 변화시켜야 할 것을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역경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적절한 통제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동전의 양면이라고 썼는데 사실 고통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역경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통은 예컨대 친구가 약속을 취소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분노를 경험한다면 왜 분노하냐? 친구 때문에 분노하냐? 이건 A예요.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의미 부여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사실은 비 때문에 분노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시한다는 생각을 자꾸 품는 사람은 그 뒷면을 보면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남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노라고 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뒷면에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분노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뿜어낼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게 만들려면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겠어요? 내가 불안에 자꾸 휩싸이게 된다면 이건 고통인데 그 뒷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소망이. 불안의 반대말이 있겠죠? 안전하고 싶은 느낌이 있다. 내가 자꾸 우울의 고통에 휩싸이게 된다면 그 뒷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별로 즐겁고 싶지 않은 사람은 우울해지지 않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별로 존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불안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심리적인 고통은 그 뒷면에 나의 간절한 바램을 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떤 고통을 경험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혹은 내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담자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자녀가 만성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엄마가 고통을 호소할 때 이 엄마의 뒷면에는 어떤 간절한 바람이 있겠어요? 아까 정신분석적으로 wished for baby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똘똘하고 아주 이쁘고 이상적인 녀석이 내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그걸 바라지 말아라 이건 아니에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키울지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훨씬 더 효용성 높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동전의 양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삶이라는 버스 운전하기라고 하는 이제 비유,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 보면 큰 버스가 있고요. 버스의 맨 앞에 운전석이 있는데 운전사는 나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 여러 가지 승객들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 같은 놈들이 야 왼쪽으로 가, 야 천천히 가, 야 빨리 가, 야 하지마, 야 멈춰 이런 식의 요구를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내가 불안해지니까 야 도망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화가 나니까 야 때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우울해지니까 야 그냥 집에 처박혀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라서 야 피해, 글로 가지마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어떤 승객,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충동과 같이 갈 건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다만 버스는 내가 운전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든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왼쪽으로 가 이러면 왼쪽으로 가야만 할 것 같은 느낌, 오른쪽으로 가 이러면 오른쪽으로 가야만 할 것 같은, 안 가면 큰일 날 것만 같은 느낌을 갖게 되지만, 그래도 버스는 내가 돌리는 방향으로 가지 절대로 얘네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까 뭐 감정, 과거의 노예로 살 거냐 뭐 이런 얘기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결국 얘네들이 말하는 대로 운전대를 돌린다면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얘네들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의미 있게 여기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아까 베크 얘기 또 나와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기회가 바로 역경이고 고난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떨 때 제일 힘드냐면 TLC 상태가 가장 힘든 상태입니다. T, tired, 지칠 때, 피곤할 때, lonely, L은 외로움을 느낄 때. 그렇잖아요.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C, craving인데 갈급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알코올을 섭취하지 못해가지고 막 금단 현상이 찾아오고 뭔가 당장이라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태가 일종의 크레이빙인데 우리가 역경, 고난, 고통이라고 부르는 상태들은 대부분 TLC에 해당되더라는 거죠. 지치고 외롭고 그리고 뭔가가 간절히 필요한 상태. 그게 충족되지 않아서 괴로운 상태.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 버스를 운전하는 방향은 TLC예요. 역시 Tender Loving Care입니다. 요새 버스 광고에 보니까 Tender Loving Hospital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병원 이름이에요. 그래서 Tender Loving Care, 부드럽게 자유롭게 돌보는 행동. 자, 누구를 돌보겠어요? 일단 나를 돌봐야 되겠죠. 그렇죠? 무릎이 까졌을 때는 그 상처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붕대 붙이면서 왜 마음이 까졌을 때는 나를 돌보지 않고 타인을 공격하려고 하는지. 그죠? 내 마음이 까졌을 때 가장 갈급하게 가장 먼저 돌봐야 되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역경에 처한 상황에서 그 고통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자기를 돌보는 행동을 선택할 건지. 그런데 그 돌봄이 1차적인 감정에 주목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차적인 감정은 100%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림 하나 더 보셔요. 체스판의 비유라고 썼는데 왼쪽에는 검정 말이 있고 오른쪽에는 하얀 말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검정 건 나쁜 거, 하얀 건 좋은 거 이렇게 하니까 왼쪽에 있는 검정색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싶은 경험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품고 싶은 경험들이에요. 각자 다 있단 말이죠. 검정색에 해당되는 거 쓰라고 하면 쫙 쓸 수 있어요. 하얀색에 해당되는 거 쓰라고 하면 또 쫙 쓸 수 있어요. 한번 나중에 해보셔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주로 뭐냐면 하얀색 말들로 검정색 말들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얀 것만 있어야 돼. 검정 건 있으면 안 돼. 검정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결국 이 백팀이 흑팀을 무찌르게 하는 애쓰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노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경험해봐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노력을 계속한다면 네거티브, 어서티브, 부정적 주장 양식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삶의 역경도 검정색에 해당되는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검정색도 아니고 하얀색도 아닙니다. 그럼 나는 뭘까요? 잘 보시면 나는 여기 써 있어요. 체스판이에요. 이게 내담자가 심리적인 고통을 대하는 태도, 심리적 고통과 맺는 관계를 도약시키는 좋은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고통스러운 상태에는 이 검정 게 나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리고 이 하얀 것에 대한 갈망이 생기지만 나는 검정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경험이 펼쳐지는 하나의 장, 체스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
나는 지금 체스 판 수준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체스 말 수준에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대개 A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판 수준으로 가겠어요? 말 수준으로 가겠어요? 당연히 말 수준으로 가겠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때 우리가 내담자를 돕는다면 판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작업 필요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그럼 이런 문제들을 내가 체스판 수준에서 볼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 습관을 바꿔주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I am having the 삐리리예요.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훈련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이러한 판단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이런 신체 감각을 경험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예를 보셔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건 I am anxious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러면 나와 불안이 이퀄이 됩니다. 나 이퀄 불안인 것처럼. 그러면 체스판과 체스말이 구분되지 않고 내가 체스말 수준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I am angry 이러면 내가 곧 분노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는 나의 일부이고, 그죠? 검정색 말일 뿐인 거예요.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존재인 체스판. 하늘에는 먹구름도 있고 흰구름도 있지만 나는 그 모든 구름을 다 거느리고 있는 하늘이라는 거죠. 요 레벨로 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들은 나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일매일 훈련하기 위해서 모니터 옆에다가 써붙여놨어요.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노력하자.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끔 부부싸움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이 매우 잘못됐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훨씬 누그러져요. 나는 지금 저 여자가 뭔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판단 가지고 있다. 이러면 꽤 누그러지는 연습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언어 습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언어의 감옥이라고 표현했는데 융합되지 않을 수 있는 체스판과 체스말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인식에는 몇 가지 수준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가게 되는데 레벨 3가 최상 단계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셔요. 성직자들, 아주 고매한 수도사들. 그래서 거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아. 세상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상태가 레벨 3. 우리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수준이 레벨 1이에요. A 일어나면 A가 곧 C로 직행되는 A라는 사건이 나로 하여금 고통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레벨 1.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지치료자가, 심리치료자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레벨 2로 잠깐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 B가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를 인식할 수 있는, 즉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끼어들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 레벨 2. 그런데 이 레벨 2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훈련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레벨 2 상태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건 레벨 3예요. 결국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레벨 1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죠. ABC의 에피소드가 한번 딱 끝난 다음에 반성하면서 바둑 두고 나서 복귀하듯이 되돌아보면서, 상담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담자가 그걸 지금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복귀하면서 야, 그때 네가 이런 B라고 하는 생각을 품었어.
그런데 그 B라고 하는 생각에는 타당성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효용성의 문제가 있기도 해요.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왜곡이 끼어들어 있어. 그래서 네가 그런 생각을 품었는데 그게 정말 타당한 생각인지 한번 증거를 대봐. 혹시 달리 생각할 수는 없어? 라고 대안을 제시해봐. 이러면서 레벨 1에 있는 사람을 레벨 2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분노 80점이 분노 60점으로 줄어듭니다. 80점짜리 분노는 감당하기 힘들지만 60점짜리 분노는 20점만큼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벨 1에 있을 때는 휩쓸려 가게 되지만 레벨 2에 있을 때에는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치료자가 할 수 있는 건 딱 이 정도란 말이죠. 우리는 흔히 심리치료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상담을 꼭 받으셔야 돼요. 심리치료를 공부하다 보면 은근히 그런 공부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내담자들이 치료자를 찾아와서 저 선생님하고 작업을 하면 나는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매우 잘못된 기대를 품게 되는데 그 기대를 품는 순간 고통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기대이잖아요. 비현실적인 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80점짜리를 60점짜리로 60점짜리를 50점짜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러면 내담자들은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고 그럼 쓸데없는 괴로움의 고리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 심리치료자의 역할은 충분히 잘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비유로 표현하면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이 내담자가 이 사람이 지금 손에 여러 개의 풍선을 들고 있습니다. 풍선에 써있는 이름들을 보면 자기에 대한 회의,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 불안감, 불확실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놓아버리고 싶은, 끊어내고 싶은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자를 찾아오는 순간 내담자들은 심리치료자를 만나면 이걸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한테서 이걸 좀 없애주세요 라고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나 빼기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 내담자가 이런 흑팀의 검정색 말들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이걸 꾹 붙들고 여기 써놨어요. 이렇게 내가 소망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담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방향으로 못 가는 이유는 얘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끌어내면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지극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 방향으로 가는데 얘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런 흑팀의 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역경은, 고통은, 고난은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9.11 테러 있었을 때 납치된 비행기 안에 이제 인질이 됐던 승객들이 마지막 순간에 했던 행동이 대부분 가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얘기, 창피해서 겸연쩍어서 못했던 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남긴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 그분들은 위기의 순간, 역경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을 확인했던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걸려있는 문제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퍼스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고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는데 그게 깨졌을 때 상처받고 고통받게 될 텐데 결국 그 고통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삶의 역경이 인지치료에 대해 던지는 질문, 다시 정리해 볼게요. A, B, C에서 B가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해온 인지치료는 A가 중요해지는 순간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여전히 B가 중요하다. 독특하고 고유한 의미 부여에 따라서 고통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고통이 결국 이 내담자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내담자에게 그것을 부드럽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담자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때는 적절한 타이밍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치료의 초반에 이런 얘기하면 네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치료의 초반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내담자와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고 동맹을 형성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얘기를 꺼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점들을 고려하시면서 결국 내담자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는 장면, 이게 심리치료자와 내담자의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이 사실 심리치료자로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간순간 빠져드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심리치료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죠? 치료를 받게 되면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뭐하러 할 거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 그리고 실제로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녹아있는 하나의 이슈라고 보시고 앞으로 더 생각하고 더 공부하셔서 내담자를 만날 때, 그리고 내담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누구나 이런 고통을 겪게 되니까 주변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만날 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